올 1월부터 11월까지 북한은 역대 가장 많은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2019년 1년 동안 북한이 쓴 미사일이 총 27발로 조사됐는데 아직 올해가 지나기도 전에 벌써 79발을 쏴댔죠. 도대체 왜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무차별적인 도발을 감행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북한에게는 분명 그 의도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불과 1년 전 9월 15일에 발생한 도발은 좀 이례적입니다. 자신들이 형님처럼 모시는 중국의 외교부장 왕이가 북한은 약 5분 간격으로 탄도미사일을 쐈습니다. 당시 북한은 고도 60km의 미사일을 쏴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떨어뜨렸는데 하루 뒤 놀라운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이 미사일은 특이하게 열차에서 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른바 철도기동 미사일 체계였습니다. 이는 구소련에서 최초로 도입한 미사일 체계로 달리는 열차에서 미사일을 쏘아 올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철도가 촘촘하게 깔린 북한에서는 어느 지역에서든 미사일 발사가 가능하기는 하지만 철로가 파괴되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아직도 이런 미사일을 운용하는구나 라는 비아냥 섞인 조롱을 받기도 했죠. 그런데 북한이 열차 미사일을 쏜 지 딱 2시간 뒤 한국에서도 미사일이 발사됩니다. 바로 SLBM, 즉 잠수합 발사 탄도미사일이죠. 천지를 뒤흔드는 굉음과 함께 바다 아래에서 갑자기 물줄기가 솟구쳐 오릅니다. 서서히 하늘을 향해 날아오른 미사일은 장장 400km 바깥의 목표 지점을 향해 날았는데 이는 한국이 역사상 최초로 성공시킨 잠수합 탄도미사일 발사였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에 이어 세계에서 7번째로 SLBM을 성공시킨 국가가 됐죠. 사실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쏴 목표를 타격하는 SLBM은 고난이도 중 고난이도 미사일로 꼽힙니다. 보통 탄도미사일은 핵무기의 운반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운반체계에 따라 지상에서 쏘는 ICBM이 있고 바다 아래에서 쏘는 SLBM이 있고 공중에서 투하하는 전략 폭격기가 있습니다. 그중 SLBM은 콜드런치, 즉 고압 증기를 이용해 미사일을 일정 높이 이상으로 쏘아 올린 후 공중에서 엔진이 점화되는 방식을 사용하는데 지지대로 활용할 만한 공간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단 1mm의 오차로 발사에 실패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칫 실패하면 잠수합에 탑승한 요원들의 생존까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웬만큼 자신 있지 않으면 발사하지 않는데 한국은 그 어려운 것은 미선 컴플리트했죠. 이제 심해에 어디서든 마음먹으면 북한에 대응할 수 있는 비밀무기가 생긴 겁니다. 한국이 SLBM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해 8월 13일에 취역한 도산 안창호합이라는 잠수함 덕분인데 분명 도산 안창호합은 디젤로 운용되는 디젤 잠수합입니다. 미국의 잠수함 전문가인 H.I. 서튼은 자신의 블로그에 기고한 글에서 한국이 공개한 도산 안창호합은 미사일 능력의 새로운 여명을 예고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쓰기도 했는데 한국의 기술력이 너무 뛰어난 탓일까요? 아니면 3,000톤급 도산 안창호함을 독자적으로 설계한 경험을 높이 쳐주는 것일까요? 외국의 소위 전문가들이 자꾸 한국에게 물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핵잠수합 개발에 성공했느냐고 말이죠.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지난 2021년 12월 13일 미국 뉴욕타임스에는 생뚱맞은 핵잠수함 기사가 하나 보도됐습니다. 남한은 아주 오랫동안 핵잠수함을 원했다. 새로운 원자로가 길을 열어줄 수도 있다는 제목의 기사였는데 그간 한국은 핵잠수함과 관련하여 별다른 이슈를 내보내지 않았음에도 미국의 주류 매체가 나서서 이러한 기사를 썼다는 점이 조금 의아했었죠. 내용을 요약하자면 한국 정부가 월성 원자력발전소에서 4km 떨어진 경주 간포마을에 2025년 완공을 목표로 6,540억 원을 투입해 소형 모듈 원자로 SMR을 연구하는 연구단지를 조성 중인데 원자력 전문가들은 이 사업이 한국이 핵잠수함 개발의 전초기지가 될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가장 강력한 동맹이 수십 년간 반대해온 바로 그거지라는 말도 덧붙여서 말이죠. 그러면서 여러 전문가들의 발언을 인용해 이미 한국이 개발하려는 원자로의 출력은 차세대 4,000톤급 잠수함에 전력을 공급하기에 충분하다며 한국은 이미 핵잠수함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취지였는데요. 그런데 비단 뉴욕타임스뿐 아니라 많은 외국의 전문가들은 한국의 핵잠 개발을 상당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윌러스 그렉슨 전 미 국방부 동아시아 태평양 차관보는 한 인터뷰에서 핵잠수함은 보통 수심이 깊은 곳에서 작전하고 장거리 항해를 위해 만드는 것인데 그런 점에서 한국의 핵잠수함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고 미국 허드슨 연구소의 잠수함 전문가 브라이언 글락 선임연구원은 한반도 주변의 동해와 서해에서
북한의 위협에 맞서는 데는 적합하지 않다. 미국 정부는 한국이 핵잠을 개발하기보다는 미사일 방어 체계 등에 돈을 쓰기를 바란다고 분석하기도 했죠. 그런데 한국이 핵잠 수합 개발을 공론화한 것도 아닌데 왜 해외 언론과 전문가들이 먼저 나서서 이미 기술력은 충분하니만이 개발을 하니만이 앞장선 분석을 내놓는 것일까요? 아마 2003년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사건 때문에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4개월 뒤 조영길 당시 국방부 장관의 보고를 받습니다. 프랑스의 바라쿠다급을 모델로 한국형 핵잠 수합 세척을 건조해 2020년까지 실전에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들은 그는 장고에 빠졌습니다. 이 계획은 그간 노심초사하며 관계 유지에 힘써왔던 미국은 물론이고 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를 포함해 전 세계 안보의 근간을 흔들 만한 사안이었기 때문이죠. 장고 끝에 노 전 대통령은 결국 이 사업을 승인하고 급비사항에 붙이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2003년에 6월에 621에 이를 딴 362 사업, 즉 핵잠 세척 개발 사업이 비밀리에 시작됐습니다. 워낙에 국가안보에 중요한 사항이고 외부로 유출됐다가는 상당한 외교적 파장이 예견됐기 때문에 기자들에게까지 엠바고를 요청했지만 결국 사업은 1년 뒤 종료됐습니다. 조선일보의 기자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겠다는 사명으로 이를 특종으로 보도했기 때문이죠. 결국 국방부는 이 기사가 보도된 직후 핵잠 수합 개발 계획 자체가 없었다며 전면 부인하면서 관련 조직을 완전 해체시켰는데요. 이후로 10수년간 핵잠 개발은 완전히 없는 일이 됐습니다. 그러다 핵잠 수합이 다시금 수면으로 떠오른 것은 2년 전입니다. 지난 2020년 7월 한국에서는 안보와 관련하여 큰 이슈가 연달아 터져나왔습니다. 하나는 그간 한국의 발목을 잡아왔던 한 미 미사일 지침이 개정되어 로켓을 발사할 때 고체 연료의 사용이 가능해졌다는 점입니다. 물론 1년 뒤 지침이 완전히 폐지됐지만 당시만 해도 이는 큰 이슈였습니다. 왜냐면 그간 액체 연료만 사용해왔지만 이제 사거리 제한이 없는 고체 연료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됐으니까요. 하지만 2달 후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슈가 하나 더 터졌습니다. 당시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소식을 전한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한 인터뷰에서 차세대 잠수함은 핵연료를 쓰는 엔진을 탑재한 잠수함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물론 국방부 역시 2021터부터 2025 국방중기계획에서 4,000톤급 핵잠수함 도입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었는데 국가안보실 제2차장이 미국의 핵잠수함 개발에 필수적인 핵연료를 미국이 공급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일반인들까지 이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김 차장이 미국에 이러한 요청을 한 것은 한국에는 독자적으로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지 못한 관계로 한국이 직접 핵연료 공급하는 것이 불가능해 미국에 이러한 요청을 한 것입니다. 당시 이러한 요청에 미국은 자신들이 수십 년간 반대해오고 있던 핵카드를 한국이 꺼내들자 당황하며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실제 핵잠수함을 만들 능력이 있을까요? 핵무기 탑재가 목적이 아닌 핵연료로 운행되는 핵잠수함을 공격형 핵잠수함이라고 부르는데 공격형 핵잠수함의 가장 큰 무기는 SLBM입니다. 그런데 잠수함이 핵연료용 원자로와 SLBM 발사체까지 탑재할 수 있으려면 최소 3,000톤급 몹체를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한국은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기술력은 가지고 있습니다. 도산 안창호함이 3,000톤급이고 이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해냈기 때문입니다. 이제 문제는 원자로와 관련된 문제인데 이정익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핵폭탄 상업용 원자로 핵잠수함 원자로 순서로 난이도가 높다고 말합니다. 핵폭탄은 고농축으로 단순히 농축만 하면 폭탄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농축 기술만 확보하면 가능하고 상업용 원자로는 핵에너지를 전기적 에너지로 변환하는 과정 그리고 이를 수십 년 동안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핵폭탄보다 더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미 이 상업용 원자로 기술을 보유하고 있죠. 수출까지 성공시켰으니 이미 안정적인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이제 핵잠수함용 원자력 기술만 확보하면 되는데 이는 공간에 대한 제약이 심하고 제한된 공간에서 승조원의 안전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최고 난이도의 기술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미 한국이 이에 대한 충분한 기술력을 가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국정감사 기간 중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에게 핵잠수함이 기본 설계까지는 아니지만 기본 연구를 마쳤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이냐고 물었고 방위사업청장은 공개적으로 답변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라고 말했죠.
절대 아니다라고 딱 끊어 말하지 않았다는 점으로 미뤄볼 때 우리는 그 답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연료만 공급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핵잠수함을 설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여러 가지 사실로 미루어 볼 때 한국은 이미 최소 몸체 크기인 3,000톤급을 독자적으로 설계한 경험과 상업용 원자로에 대한 충분한 기술력을 확보했기 때문에 지금의 기술력이면 충분히 설계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1터부터 2025 국방중기 계획에 4,000톤급 핵잠수함 도입을 공식화한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선 한미 원자력 협정을 먼저 개정하거나 미국의 원료 공급에 대한 동의가 필요합니다. 2015년 개정된 한미 원자력 협정에서 한국은 우라늄을 20% 미만까지 농축할 수 있게 되었으나 군사적 목적의 농축은 제한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20%도 프랑스가 20% 미만 저농축 우라늄을 이용해 루비급을 건조해냈기 때문이고 이 20%가 핵잠수함 운용을 위한 최소 수치인 겁니다. 하지만 이 원자력 기술을 미국의 기술이 아닌 영국이나 프랑스, 러시아 등 이미 미국과 다른 방식으로 원자력 기술을 개발한 나라와의 협력은 이 협정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여기에 최근 호주에게 뒤통수 맞은 프랑스가 한국과 핵폐기물 재처리 기술 등과 관련하여 거래하기를 진정으로 원하고 있다고 피력해오기도 했죠. 그렇다면 도대체 핵잠수함이 무엇이길래 정부가 비밀리에 개발해야 하고 다른 나라 눈치를 보며 개발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일까요? 제2차 세계대전까지 잠수함이라는 존재는 필요할 때만 잠수하는 존재였지만 이제는 필요할 때 수면 위로 부상하는 것이 기술력의 척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핵잠수함이 등장하면서 필요할 때도 수면 위로 부상할 필요 없이 심해에서 평생을 보내다 심해에서 소멸하는 존재가 됐습니다. 즉, 영구적으로 에너지 공급이 가능한 핵연료로 추진되기 때문에 굳이 수면 위로 떠오를 필요가 없어진 것이죠. 하지만 함부로 만들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실수로 방사능이라도 노출된다면 전 세계 해양을 방사능으로 오염시킬 수도 있는 무서운 존재인데요. 국제정세에 관심을 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작년 연말을 뜨겁게 달궜던 핵잠수함 기술 이전 소식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영국과 손잡고 핵무기를 보유하지도 않은 호주에게 핵잠수함 기술을 이전해주기로 했는데 빠르면 내년부터 핵잠수함 8척을 건조할 계획이라고 했죠. AUKUS 안보동맹, 즉 호주 AU, 영국 UK, 미국 US 3국이 혈맹에 가까운 안보 파트너십을 체결한 것이 발판으로 작용했는데 호주의 이 계획으로 치명상을 입은 두 개의 국가가 생겼습니다. 바로 프랑스와 중국이죠. 원래 호주는 2016년부터 약 77조 원을 투입해 12척의 디젤 잠수함을 프랑스로부터 수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었습니다만 미국이 핵잠수함을 지원하겠다고 나서자 이 계약을 파기시켰습니다. 이 계약으로 호주는 프랑스에게 5조 원의 계약 파기 위약금을 물어낼 처지에 놓였지만 호주는 이 위약금을 물더라도 핵잠수함을 선택했죠. 중국 역시 이 계획으로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사태의 책임 여부를 두고 중국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호주는 중국과 극도의 무역 분쟁을 겪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호주에게 핵잠수함 기술을 제공한다는 것은 중국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안위가 크게 보장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핵잠수함은 수명이 끝날 때까지 수면으로 떠오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심해 깊은 곳을 유유히 떠돌다 갑자기 수면 위로 올라와 SLBM을 쓴 후 다시 가라앉으면 이를 찾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함부로 호주를 건드릴 수도 도발할 수도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미국도 호주도 중국도 그리고 바다를 접한 모든 국가들이 핵잠수함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방사능 누출 사고입니다. 만약 핵잠수함이 사고로 침몰하게 될 경우 거기에서 유출되는 방사능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누구도 함부로 접근할 수 없으므로 누구도 방사능 유출을 막을 수 없으니까요. 공격형 핵잠수함, 즉 핵을 연료로 하여 추진되는 잠수함이 한국군에 필요한 이유는 비단 북한 때문이라는 단순한 이유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보듯이 타국의 침략에 의한 전쟁의 폐해는 비단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2022년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며 어떻게 자국의 안보를 책임지느냐는 전적으로 그 국가의 선택입니다. 핵잠수함의 목적은 정보 수집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국가에게 소리 없이 다가가 SLBM 등의 미사일로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는 것입니다. 그럴 일은 없어야겠지만 대비하지 않은 국가의 피해가 어땠는지 우리는 한국전쟁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기적으로 수면으로 떠올라 연료를 보충해야 하는 디젤 잠수함은
적국의 군사위성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은 반면 핵잠수함은 이론적으로 10년 이상, 어쩌면 평생 동안 수면 아래에 머무른 상태로 작전 수행이 가능하죠. 물론 잠수함 승조원들의 정신적인 고통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며 어디까지나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디젤 잠수함에 비해 최대 3배 이상 빠른 이동이 가능한 핵잠수함은 도발을 준비하는 북한 잠수함을 장시간 감시하고 추격해 공격 징후가 보이면 즉각 응징할 수도 있죠. 한국은 국방중기 계획에 잠시 언급했을 뿐 핵잠수함 도입에 대해 공식적으로 발표한 적은 없습니다만 어느 순간 국회의 사당 지붕이 열리고 군사력 강대국 한국이 또 한 번 엄청난 일을 해냈습니다. 우리가 계획 중인 한국형 핵잠수함은 한국이 건조할 잠수함 중 최대급 크기로 확정되었으며 중소형 순항 미사일이 아닌 대형급 탄도 미사일을 탑재하기 때문에 내구성도 그에 비례해 넓어 한반도 근해는 물론 먼 해역에도 쉽게 도달할 수 있는 게 가능합니다. 대한민국이 계획 중인 핵잠수함에 관하여 특필할 점은 사거리 5,000km인 현무유급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한국 수직발사 시스템으로 불리는 SLBM 시스템을 탑재할 것이라는 점과 이러한 SLBM 미사일 발사 시스템은 세계 강대국 해군 외 표준급으로 파악되지만 이번 SLBM, KVLS 특히 미사일 전력에 투자하는 한국의 독자적인 기술력만으로 강력한 무력을 적국에 선사할 것입니다. 한국이 7,000톤급 이상의 핵잠수함을 건조하는 순간 핵잠수함에서 발사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SLBM 시스템을 신속하게 계획하기 매우 좋은 상황인데 요 3개 선체로 구성된 3중 트랜쉐로 건조, 처음 2개의 트랜쉐는 초중반에 건조가 완료될 예정이며 9개의 수직 발사관을 장비하고 마지막 3개 선체의 트랜쉐는 10개의 발사관을 확장해 예상보다 빠르게 납품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탄도미사일 강대국에 걸맞는 한국의 계획, 국산 핵잠수함까지 탄도미사일 발사관을 장착하는군요.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SLBM 2번 연속 발사 성공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7번째 SLBM 보유국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똑똑히 보여주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미국의 국가안보 전문 매체인 내셔널 인터레스트가 한국이 잠수함 전력 강대국이 된 근본적인 이유를 소개했습니다.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한국이 어떻게 아시아의 바다를 지배하려 하는가 라는 군사 칼럼을 제시하며 2000년대에 들어서 엄청나게 성장한 한국의 잠수함 전력에 대해 함축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우선 미사일 사거리 제한 지침이 해제된 지 한 달여 만에 SLBM 미사일을 완성한 한국의 준비성에 경의를 표했는데요. 모두가 아시다시피 이미 한국은 미사일 사거리 제한 이전부터 SLBM 미사일을 극기리에 개발해왔던 게 확인되었으며 군사정보 매체에서 떠돌던 한국군 SLBM 미사일 보유설 이 기정사실화되었죠. 현무5 미사일부터 시작해 현무44 SLBM 미사일까지 한국이 극기리에 개발 중인 미사일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연구진들의 노력으로 인해 최첨단 미사일들이 개발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영원한 자주국강의 큰 보탬이 돼주고 있죠. 한국이 SLBM 보유국이 된 것에 대해 가장 두려워하고 당황에 빠진 국가는 다름 아닌 일본과 중국인데요. 미국과 러시아에서도 중국과 일본 견제를 원하며 한국의 SLBM 보유를 암묵적으로 묵인하고 오히려 흐뭇하게 바라보기만 하니 더 이상 대한민국의 SLBM 미사일 보유를 막을 수 있는 국가는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한 미국의 내셔널 인터레스트가 추가적으로 언급한 내용에 따르면 한국 해군의 잠수함 전력 성장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밝혔는데요. 과거 20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 해군이 보유했던 잠수함의 수량은 불과 9척에 불과했지만 이러한 상황에 탐탁치 않은 한국 정부는 잠수함 전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한국형 잠수함 증가 계획인 KAS를 본격적으로 개시하였으며 20년이 지난 후 현재 한국 해군은 공격형 잠수함을 27척까지 늘릴 방안입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치명적인 SLBM 미사일로 무장한 한국형 SLBM 잠수함 9척이 아시아 지역에 등장하게 된다면 한국 해군은 지역 강국을 뛰어넘고 강대국들과 비교해봐도 전혀 꿀리지 않는 강대한 수준의 미사일 전력을 보유하게 된다고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처럼 국방과학연구소의 주관으로 3,000톤급 해군 잠수함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에서 SLBM 미사일을 2번 연속으로 성공적으로 발사한 수중 사출 시험은 전 세계 군사 매체들 사이에서 엄청난 화제를 일으켰는데요.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도 보유하지 못한 SLBM 미사일을 세계에서 8번째로 한국이 보유한 건 상징성이 엄청납니다.
이어서 국방부는 2차례 비공개 시험 발사를 연속적으로 진행하고 SLBM 도산 안창호함을 즉시 동해에 주둔시킬 계획을 준비 중이죠. 다만 국방부는 SLBM 개발 상황이 극비리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미사일 성능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방부에선 SLBM 미사일 같은 대전략급 무기의 단위전력에 대한 개별적인 사항은 보안상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전했죠. 현재 배치될 한국 최초의 SLBM 미사일에 대해 중국은 진심으로 두려워하며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SLBM 잠수함은 기존 어뢰만 발사하는 형식의 재래식 잠수함이 절대 아닌 현무용 미사일 발사가 가능한 지상 타격용 잠수함이기 때문입니다. 군사기지와 대도시를 공격하는데 가장 특화되어 있죠. 지금도 세계 군사력 4위에 해당하는 한국이지만 주변국의 지속적인 위협 속에서 미래의 한국군은 보다 더욱 강해지기 위해 여러 가지 전략 무기들을 보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로 SLBM 잠수함 발사형 탄도 미사일 보유국에 한국이 포함되었군요. 동북아의 국제외교 상황이 더욱 긴박해지자 한국에서도 가장 강력한 대전략 무기로 꼽히는 SLBM 미사일 잠수함은 전쟁을 뒤엎을 만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유사시 주변 강대국들의 핵심 시설들을 무력화시키는 전략을 독침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현무 미사일로 모든 방향을 즉시 타격하며 적국의 수도나 지휘부 등 핵심 주요 시설을 무력화하는 것이 핵심이죠. SLBM 미사일의 실제 사거리는 잠합 능력을 고려하면 잠수함의 작전거리만큼 더욱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전쟁을 뒤바꿀 대전략 무기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한국은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에 이어 8,000톤급 핵잠수함을 보유하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머지않아 한국이 핵잠수함과 관련된 모든 기술력을 보유하여 핵잠수함을 건조할 것입니다. 원래 한국은 1990년대부터 핵잠수함까지 보유하려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SLBM 개발과 병행하고 있었습니다. 1994년 원자로 제조업체인 OKBM으로부터 잠수함용 소형 원자로 설계, 제조 기술을 넘겨받아 잠수함용 원자로 개발에 착수했는데요. 2000년경에는 한국의 첫 번째 잠수함용 원자로 개발에 성공 후 2003년에는 본격적인 핵잠수함 건조에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미 한국은 3,000톤급 잠수함 건조로 중대형 잠수함을 독자적으로 설계하는데 성공했으며 중대형 잠수함을 건조할 기술력이 있는 해상 강대국 대열에 당당히 포함되었습니다. 한국은 계속해서 축적된 국산 잠수함 건조 기술과 우수한 원자력 기술을 결합하면 핵잠수함 건조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게 군사 전문가들의 주장. 특히 한국은 3,000급 잠수함을 기점으로 1987년 독일과 첫 번째 잠수함 수입 계약을 체결한 지 약 30년 만에 독자적인 한국형 잠수함 설계국 반열에 오르면서 이런 주장에 더욱 강력한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 재추진 소식에 핵잠수함을 건조할 수 없는 일본은 열등감 폭발. 어떻게든 한국의 계획을 방해하려고 기를 쓰지만 한민족은 일본 따위가 방해한다고 해서 간단하게 포기할 민족이 절대 아니죠. 오늘날 잠수함 기술력을 초강대국으로 등극한 한국은 전 세계 7번째 SLBM 개발국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유능한 잠수함 함대를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한국 공군의 내부 상황은 축제 그 자체입니다. 당초 1년이 더 기다려진다고 예상되었지만 모두의 예상치를 넘어서고 훨씬 빠르게 KF-21 전투기의 슈퍼크루징 초음속 비행을 순간속도 마하 2.8 이상의 슈퍼크루징 초음속으로 완료했기 때문인데요. 이 정도 수준은 미국의 F-35 전투기가 시제 비행을 했을 때 보다 8개월이나 더 빠른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겹경사가 터지고 있습니다. 한국항공 우주산업의 고위 관계자가 KF-21 전투기의 관련 기술에 대하여 굉장히 의미심장한 발언을 해 또 한 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은 실로 놀랍습니다. 전 세계 최초로 한국산 전투기에 적용할 초정밀 조립 방식 항공부품 제조 공장을 완공했다는 소식이었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전 세계에서 유례 없이 발전한 강대국 대한민국이 가진 첨단 항공 기술력의 진수를 보여줬으며 세계 최초 초정밀 조립 방식 항공부품 공장으로 인해 KF-21 전투기의 생산 라인이 예상보다 더욱 빠르게 가속화되고 있다는 속보입니다. 현재 한국은 발전용 대형 엔진과 국산 전투기 KF-21 기 등의 초정밀 조립 방식 기술로 제작한 부품을 공급하며 초정밀 기술력이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 기술을 확대 적용하고 있다고 당당히 밝혔습니다. 한국형 항공부품 제조 기술력인 초정밀 조립 방식은 금속, 세라믹, 플라스틱 등의 소재를 층층이 쌓으면서 레이저로 응용시켜 부품을 제조하는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최첨단 기술로 불리는데요. 다양한 금속 및 귀금속 복합재를 이용한 KF-21 전투기의 동체 조립에 초정밀 조립 방식까지 적용시켜 극한의 효율성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이러한 기술력은 한국이 가진 최첨단 제조업을 기반으로 탄생했으며 전 세계 군사 언론들이 극찬하는 대한민국의 5차 제조 최첨단 조립 기술로 불리고 있는데요. 기존에 존재했던 일반적인 항공부품 가공 기술로 작업하기 매우 어려운 복잡한 설계도를 더욱 간단하게 구현할 수 있으며 KF-21 전투기의 부품 경량화와 획기적인 제조 단가, 절감 제작 기간 단축 등의 엄청난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KF-21 한 대에만 30만 개가 넘는 정밀 부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초정밀 조립 방식의 혁신성은 더욱 빛을 발하게 될 것이며 정밀 조립 분야인 항공부품 분야에서 훌륭한 성능 대비 높은 가성비를 대폭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죠. 이로써 한국은 세계 최초로 유일하게 금속 소재별 초정밀 조립 방식 공정을 항공부품에 적용시킨 역량을 보유하게 됐다며 기존 발전용 부품 제작뿐만 아니라 항공 방위산업 등으로 초정밀 조립 방식 기술 적용을 계속해서 확대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과거 대한민국 정부가 자주국방을 선포하며 한국산 독자적인 전투기 개발을 천명한 지 20년 만의 쾌거입니다. 현재 한국항공우주산업 사천공장의 경납고에는 조립이 완성된 KF-21 전투기 시제 채우기가 전 세계를 향해 이륙할 준비까지 마쳤으며 공개되었던 전투기 외형은 전형적인 스텔스 전투기로 백두산 호랑이처럼 강렬한 인상을 주며 날렵하군요. 전 세계에서 유일 대한민국 자주국방과 군사력을 대폭 증가시킬 KF-21 전투기 제조는 오직 한국만이 가능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국항공우주산업 측에서도 끝없이 반복되는 시험을 통해 작동 방식과 숙련도를 향상시키고 그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찾아내며 고쳐나가는 것이죠.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국산 전투기 KF-21 전투기에 관한 최신 군사무기 속보를 신속하게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추가적인 발언 내용에 따르면 최초로 개발하는 KF-21 보람의 블록1이 비록 세미 스텔스 형태인 4.5세대여도 우리나라에게 가장 뜻깊은 이유는 바로 국산 전투기 플랫폼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는데요. 관계자의 발언에 따르면 국산 전투기 플랫폼은 외국산 부품들을 사용한 무기와 달리 다른 국가의 간섭을 절대 받지 않습니다. 어떠한 미사일 체계에 무기를 탑재하건 어떠한 방식의 개량을 하건 과거처럼 승인 도장을 일일이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이처럼 관계자분의 발언대로 독자적인 전투기 플랫폼을 갖춘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손에 꼽히는 건 모두가 아시는 사실일 것입니다. 사실 1990년대 이후 인도와 터키, 인도네시아 등 4.5세대급 이상의 국산 전투기를 설계하고 생산을 계획한 국가들 중에서 한국처럼 전투기의 실물을 세계에 당당히 보여준 국가는 단 하나도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대한민국 세계 3위 수준의 첨단 제조업 기술력이 항공기체 조립 기술에도 어마어마한 영향을 주었다는 게 확실히 증명되었군요. 또한 한국공군은 KF-21 전투기 보라매를 통해 공중전력의 상당 부분을 대체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미래와 한민족의 부흥을 향한 KF-21 전투기. 한국군이 미국산 전투기를 운영하면서 여러모로 골치 아프고 안 입고 온 일도 많이 겪은 것과 비교해 한국산 KF-21 모델은 4대 항공장비 국산화와 함께 어떠한 문제도 대처가 빨라집니다. 과거 미국에서 수입해 사용했던 미국산 전투기에는 국산 무장 제한이라는 제한과 더불어 미국산 전투기에 사용되는 자체적인 미국산 소프트웨어가 탑재되어 한국산 미사일들을 마음대로 달 수 없었지만 한국 공군의 KF-21 전투기가 등장함에 따라 이런 이야기는 옛말이 되었습니다. 국산 A사 레이더와 국산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하나로 동일되어 한국산 미사일까지 마음껏 발사가 가능한 독자적인 전투기 플랫폼을 형성시키는 게 대한민국이 꿈꾸는 최종 목표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전투기 개발 능력과 동시에 생산 능력까지 모두 갖춰야 비로소 국산 전투기 제조국이라 부를 수 있는데요. 러시아처럼 수호이 57 전투기를 개발했지만 아직까지도 생산량이 10대를 넘기지 못한 것을 보면 최첨단 전투기 개발은 물론 생산 능력까지 모두 갖추는 건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전투기 생산 능력에 큰 차질을 빚지 않고 있는 게 확인되었습니다. 이처럼 KF-21 생산의 어려움으로 알려졌던 이슈들은 국내 기술 확보와 자체 개발 역량 강화를 통해 하나씩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KF-21 전투기의 부품 기술력에 대해 한국항공우주산업은 국산화율이 무려 90%를 달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5년 전 우리나라 항공산업 분야의 국산화율이 40% 정도였던 것을 감안하면
놀라운 속도로 기술 발전이 진행된 것이죠. 한국산 전투기 조립 기술력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며 전 세계 국가들과 비교해도 압도적인 정밀성과 성능을 보유해 미국의 거대 항공 우주 기업인 로키드 마틴마저도 한국산 파스 기술을 둘러보고는 굉장히 수준 높은 한국의 항공 조립 기술력을 진심으로 극찬했다고 알려졌는데요. 과거 군사 전문가들의 지적으로 KF-21 전투기가 미국처럼 대량으로 양산되기 위해서 차세대 제조 기술력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했지만 그간 꾸준히 발전되었던 한국의 첨단 제조업 기술력이 하나의 형태로 합체되면서 KF-21에 관해 조금이라도 남아있던 우려까지 말끔히 씻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어서 폴란드의 FA-50 18대 수출 계약을 추가로 체결했다는 소식도 들려왔는데요. 정보와 방산업계에 따라 카이는 영국 정부로부터 오는 9월 FA-50 18대 한화로 1조 1천억 원 규모의 수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될 것이 유력하다는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FA-50 수입을 확정지으면서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들은 한국 무기에 대한 관심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중국이 남중국해는 물론이고 임금 국가의 항우와 전투기 부대를 추격하는 모습을 보이며 위협하는 일이 빈번해지자 이에 맞설 만한 강력한 무기가 필요해진 여러 국가들은 한국을 주시하게 되었죠. 이번 공격기 사업은 중국과 상대했을 때 무력 충돌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확실한 제품 구입이 필요했고 제품으로 FA-50이 가장 유력한 후보였던 것인데요. 그러나 이것이 선택의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분담금을 대신 지급하는 것은 물론이고 인도네시아가 지금까지 지불한 금액도 분할해서 지불하겠다는 것입니다. 프랑스 라팔 전투기와 미국 전투기에 욕심을 보이는 인도네시아 대신 영국과 그 자리에 들어와 KF-21을 먼저 도입하겠다고 나선 것이죠. FA-50과 KF-21을 동시에 구입해 동남아시아 최강 공군 병력을 구성하겠다는 야심에서 이번 선택이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 한국 정부 입장에서도 다른 국가들이 인도네시아 대신 분담금을 지불해 주겠다고 나서면 너무나도 좋은 일입니다. 이미 인도네시아가 갚겠다고 얘기한 미납금이 8천억 원에 이를 정도로 한국 정부의 골머리를 앓게 만들었기 때문인데요. 이 소식이 영국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인도네시아 역시 한국이 생각하는 계획을 알게 되면서 크게 놀랐다고 합니다. 그동안 어떻게 해서든 분담금 액수를 줄이려던 인도네시아 정부의 계획이 뜻하지 않은 방해를 받은 것이며 한국에게 혼란을 주었던 인도네시아 대신 다른 국가들이 약속을 지킨다면 한국도 이득을 보게 됩니다.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이번 소식에 당했다는 반응을 보이며 한국이 이번 행위에 대해 협정 위반이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영국 언론은 애초부터 인도네시아가 미납금을 성실하게 갚았으면 사업에 뛰어들 이유도 없었을 것이라는 말을 남기며 인도네시아를 자극하는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다른 국가들은 한국 KF-21을 구매 가져올 수 있어서 인도네시아에게 감사하다는 반응을 남겼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은 KF-21 전투기의 슈퍼크루징 초음속 비행 이착륙 영상을 본격적으로 공개한 가운데